지금 얘기하고 있는 블랙홀은 클래시컬 블랙홀이에요. 즉 퀀텀 메커닉스를 쓰지 않은 클래시컬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클래시컬 블랙홀 중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유명한 블랙홀, 즉 매스만 있는 블랙홀, 질량만 있는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돌지 않는 블랙홀이에요. 근데 사실 돌지 않는 블랙홀이 최초로 슈퍼라처 쉴드에 의해서 계산됐는데 실제로 안 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별들이 죽으면서까지 계속 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도는 거를 고려한다. 도는 걸 고려하면은 앵귤러 모멘텀이 생겨요. 그죠? 가운동량이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블랙홀이 전기를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이 전하 Q를 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만 가진 것은 슈바르츠 실드가 최초로 알아냈고 그 뒤에 돌아야 된다. 그래서 커르가 그 다음에 전기를 띌 수 있다. 노르드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전기를 띈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고 커르는 왜 가운동량이 되면은 매트릭이 변하는 것만 주로 설명할 거고 풀 계산해 주는 것은 일단 슈바르츠 실드의 블랙홀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슈바르츠 실드의 블랙홀 어딘가 공간을 휘게끔 만들었다면 어딘가 질량 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 이곳이 휘어짐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평평하다면 그 얘기는 뭐다? 뉴턴 물리학은 어차피 평평하니까 상관없고 아인슈타인 물리학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 물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질량을 가진 놈이 없다라는 얘기. 질량을 가진 놈이 생기면은 내가 지금 이쪽에 지금 질량을 안 갖고 있어도 내 주변에 질량을 가진 놈이 있으면 결국 그 질량을 가진 놈 때문에 휘게 되면서 나는 뭘 느끼게 된다? 휘어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놈이 하나도 없으면 우주에 질량을 가진 놈이 하나도 없다. 우주 초기에 우주가 태어났을 때 질량을 안 갖고 에너지만 갖고 있는 광자들만 그득한 광자 우주였죠. 그러면 광자는 에너지는 같지만 질량은 라스트 매스는 없다는 제로인 우주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 광자들이 질량을 가진 입자와 반입자들, 즉 전자와 양전자들을 또는 뭐 쿼크와 반쿼크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결국 원자와 반원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주 진화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뉴턴 물리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을 가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역학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질량이 다 없는데 무슨 0 이꼴 0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과 과목에서 역학이 빠지는 거예요. 질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광학만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빛만, 근데 이게 내가 빛으로만 구성돼서 살 수가 있나? 어쨌든 간에, 역학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무언가 질량을 가진 놈이 있어서 걔가 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 땅에다 축구공을 하나 놓으면은 축구를 하지 배구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꼭 멋있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처럼 안 만들어도 빈 공간에 축구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은 축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축구장이에요. 그것이 화려하게 되어 있든 아니면 그냥 여기 의자 다 치우고 축구공을 하나 놓 축구공이 있으니까 축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지. 축구공에 가까이 갈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차고 싶고. 멀수록 축구공의 영향을 덜 받게 되죠. 저게 너무 멀어지게 되면 저게 축구공이야? 좁쌀이야? 축구공의 존재를 못 느끼게 된다는 얘기. 그런 현상을 뉴턴은 질량을 가진 친구가 공간에 장을 펼쳐서 거기에 만약에 또 다른 질량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결국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인력이라는 힘을 받게 된다는. 자, 그런 개념으로서 뉴턴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공간에 질량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그 질량을 가진 친구가 우주를 휘게끔 만든다. 따라서 얘의 질량이
어떤 양에 따라서 묘 주변이 곡률이 형성된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형성된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에서 이 휘어짐을 갖다가 관측을 한다. 그랬을 때. 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질량이 아주 큰, 중력이 아주 큰 친구가 있다. 그럴 때 자유낙하를 시킨다. 이것은 이 곡률을 고려해서 자유낙하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면적으로 보면은 뉴턴 역학에서의 자유낙하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자유낙하가 되는 거지만 아인슈타인 역학에서의 자유낙하는 이렇게 이 곡면을 따라서 나오는 자유낙하라는 거지. 우주가 2차원 세상이라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천체의 존재가 결국 뭘 만들어주게 되냐면은 결국 이 주변을 휘게끔 만들어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슈바르츠 실드는 뭘 생각했냐면 이 천체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질량을 가진 친구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은 결국 중력이 무한대가 발생하는 그런 솔루션. 처음에 그 사실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때 슈바르츠 실드는 오스트리아 장교로 참전해서 독일군하고 싸우고 있었고 막사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엄청난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이죠. 완전히 그 당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원시전이에요. 그러니까 보병전이라고. 그러니까 이 물리를 잘하는 친구가 장교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포병부대가 제어가 안 되니까 구좌표계를 쓸 수 있는 사람만이 공기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골프 치듯이, 즉 포병은 결국 내가 수평 도달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국 방위각 방향 그다음에 이 방향을 해야지만 이 각에 따라서 이런 대포 싸움이었다고. 1차 세계대전까지는 이게 무슨 가다가 목적지를 발견해서 자동 제어가 돼서 전자장치로, 이거는 걸프전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런 거라니.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를 잘 배운 사람들이 저거 한다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육군사관학교가 물리 많이 가르쳐요. 역학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육군사관학교 대학교잖아, 그죠? 물리를 많이 가르친다고. 심지어는 유치역학도 가르쳐야 되고, 육군사관학교는. 얘네들이 왜냐면 육군 장교가 돼서 배치되는 게 꼭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포병부대로 가게 될지, 공병부대로 가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하게 됐다. 자, 어찌됐든, 클래시컬 블랙홀은 이러한 형태가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솔루션을 풀겠지만은, 이 지금 질량을 가진 천체의 어떠한 반지름, 아까 얘기한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이 RLS라는 반지름,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매트릭이 갑자기 무한대가 발생하는 그러한 일을 슈바르츠 실드가 발견해서 너무 놀라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최초로 풀었고, 어디에서 푸는 거냐면 얘 영향 때문에 우주가 휘었는데 이 위치에서 푼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슈바르츠 실드가 푼 것은 뭐냐면 시메트릭한 그러한 솔루션. 그러니까 슈바르츠 실드는 간단하게 뉴턴 역학이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런 데서의 중력장의 세이가 R에만 의존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R에만 의존하도록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쪽으로. 자, 그래서 슈바르츠 실드의 속칭 얘기하는 이 매트릭에 대한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고 싶었냐면은, 물론 그 솔루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empty space에서 RAB-2분의 1에 RGAB equal 0 얘를 풀자라는 얘기죠. 여기서 뭘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GAB를 다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게 GAB에 복잡한 미분들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GAB는 이게 16개가 있는데, 그죠? 4 곱하기 4행렬이니까 16개가 있는데,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10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10개의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슈바르츠 실드는 그거부터 도전하는 차라리 대각선 형태를 갖다가 먼저 도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슈바르츠 실드의 도전은 결국 뭐가 되냐면 GAB라는 친구를 대각행렬이라고 놓고, 그리고 결국 G00가 얼마의 함수, 그 다음에 푸마마마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R,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즉 다시 말해서 슈바르츠 실드가 잡은 매트릭은 DS 스퀘어로 보게 되면은 AR의 DR의 스퀘어, DT의 스퀘어. 자, C는 다 1로 둬요. 마이너스 BR의 R의 스퀘어, 마이너스 R제곱의 D 세타의 스퀘어, 마이너스 R제곱 사인 세타 제곱의 D 피의 스퀘어. 자, 여기에서 슈바르츠 실드가 DT 파트에 여기를 넣어주는, R 파트에서 매트릭을 R의 함수로 넣어주는 것과 그다음에 T 파트에서 여기를 넣어준다. 이것은 거리랑 시간하고가 이미 특성대론에서부터도 관련되었기 때문에 T 파트랑 R 파트, 설령 R 방향만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R과 서로 연관이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A가 뭐 1로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안 바꾸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여기도 나 CR로 바꿀래, 여기도 DR로 바꿀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슈바르츠가 선택한 여기는 뭐냐면은 바로 세타하고 P 방향으로는 완전히 스피리컬리 시메트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R제곱의 D 세타 스퀘어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D P의 제곱, 이것은 바로 스피리컬 시메트릭한 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표면에서의 입체각의 제곱에 해당하는 그런 파트가 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슈바르츠 실드는 결국 뭐냐면 G00를 지금 우리가 10개를 구해야 되는데 0을 너무 많이 줬어요. 0, 0, 0, 0, 0, 0. 요건 대칭이니까 다 0이죠. 그러니까 0을 6개씩이나 줘버리고 여기는 아예 확정을 시켜줬다는 얘기. 그리고 R만의 함수니까 결국 G00는 AR, 그 다음에 G11은 마이너스 B, R, G22는 마이너스 R 스퀘어, G33는 마이너스 R 스퀘어 사인 세타 스퀘어. 여기에서 제로는 바로 T를 얘기할 거고 1이라는 친구는 R을, 2라는 친구는 세타를, 3번 좌표계는 P를 나타내는 라는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자, 보통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런 첫 계산들을 할 때 조금 들뜬 상태의 마음을 갖고 계산을 해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대박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첫 번째의 시도가 있었기에 커르도 나오는 거고 노르드슈트럼도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 노르드슈트럼은 거저 주워 먹은 거고 전자기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전자기도 R만의 함수니까. 사실 커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가운동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 이러다 보니까 매트릭이 굉장히 간단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조금만 써놔볼게요. 그래서 G00는 그냥 A라고 쓸게요. G11 R1이 마이너스 B, G22는 마이너스 R 스퀘어, G33 PP 성분은 마이너스 R 제곱 사인 세타의 스퀘어. 그 다음에 거꾸로 된 얘는 대각행렬의 역행렬은 바로 역수만 고려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A분의 1. 그 다음에 G 높은 거 11은 마이너스 B분의 1. G22는 마이너스 R 스퀘어분의 1. G33는 마이너스 R 스퀘어 사인 스퀘어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 공식 좀 적어 놓읍시다. 감마 CAB는 2분의 1의 GCD, GADA, GBDA, GABD.
그 다음에 RAB.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는 RABCD가 쓰이는 건 아니죠. 리치가 쓰이죠. 그죠? 그래서 RAB는 라운드 B, 감마, CAC, 라운드 C, 감마, CAB, 감마, CAD, 감마, DBC, CAB. 자, 이것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보자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그 ABCD가 만족하는 친구를 갖다가 찾자라는 거기 때문에 노멀 코디네이트를 쓸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직접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어진 매트릭에서 예를 들어서 살아남는 감마들만 써보면은 감마 0, 0, 1은 2a분의 a 프라임, 감마 1, 2, 2는 마이너스 r 오버 b, 감마 2, 3, 3는 마이너스 사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감마 1, 0, 0는 a 프라임 2b, 감마 1, 3, 3는 마이너스 r 사인 제곱 나누기 b. 감마 3, 3, 1하고 감마 3, 1, 3는 같은데 r분의 1. 감마 1, 1은 b 프라임 나누기 2b. 감마 2의 2, 1은 감마 2의 1, 2랑 같은데 r분의 1. 감마 3, 3, 2는 감마 3의 2, 3랑 같은데 코탄젠트 세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써줘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슈바르츠 실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놓고 사실은 감마를 올파스로 한 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만 계산해 봅시다. 감마 0, 1, 1은 2분의 1의 G. 자, 대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겠지? 대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돼버리면 여기 1이니까 D는 1이 돼버려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D가 1, 1 이렇게 될 거고 G 1, 0, 1 더하기 G 1, 1, 0 빼기 G 0, 1, 1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줄 수밖에 없다고. 이건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수업은 그냥 순 계산하는 걸로 하고 몇 개만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홈워크로 돌리겠지만. 근데 완제로는 애초부터 없고, 완완을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는데, 시간이랑 아무 상관없고, 완완은. 완제로 없고, 그래서 0, 1, 1이라는 친구가 저 표에서 보면은 0으로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타나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감마 0, 0, 1은 2분의 1하고 G하고 여기가 0니까 0, 0 이렇게 먹겠죠. 그러면 G 0, 0, 1 플러스 G 0, 1, 0 빼기 G 0, 1, 0. 0, 1이라는 친구 비대각 요소는 어차피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보면은 2분의 1하고 G 0, 0가 저기에 있는 A분의 1이 되겠죠. G 0.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R에 대한 미분을 얘기해요. 그죠? G 0, 0는 뭐죠? A죠. 따라서 2A분의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복잡한 코탄젠트가 나타나는 제일 복잡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감마 1, 3, 3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에 G 1, 1, 그 다음에 G 1, 3, 3, G 3, 1, 3, G 3, 3, 1. 얘는 죽고 결국 2분의 1하고 G 1, 1이 뭐죠? 마이너스 B분의 1. G 3, 3를 R로 미분한 거.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있고 원래
G33가 저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R의 사인의 제곱. 오케이? 나오죠, 그죠? 나머지 홈워크.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경우들은 홈워크를 드립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치 중에서 살아남는 걸 찾아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리치 중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이제 리치 캘큘레이션이 자, 우선 리치 중에서 살아남는 친구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리치 중에서 살아남는 놈은 바로 4개만 살아남게 돼요. 대각 부분만. 0, 0, 1, 1, 2, 2, 3, 3. 사실은 모두 다 나머지 비대각 요소까지 다 계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슈바르츠실드는 그 일을 다 수계산으로 다 했어요. 전쟁 중에 막사를 옮겨다니면서도 계산 노트를 들고 포탄이 빗발치는 그 전선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한 노트 내가 어디까지 계산했지? 다음 전쟁 전에 다시 또 계산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계산을 하고 최종 결론만 아인슈타인한테 보내준 거예요. 최종 결론은 그림 엽서에도 들어가요. 그림 엽서는 옛날 논문보다도 훨씬 과학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이메일 같은, 아카이브 같은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 수학자들, 뭐, 페르마하고, 뭐, 라이프니츠하고 주고받은 그림 엽서, 이런 그 엽서 방식이 굉장히, 그 엽서의 결론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너무 인터레스팅 하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유럽은 만나려면 마차 타고 가야 되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케이스지만은. 자, 그래서 살아남는 게 R에 대해서 4가지가 살아남게 되는데, 하나만 풀리 계산을 해보고 나머지는 답을 써줄 테니까 홈워크로 돌릴게요. 자, R00를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자, R00 여기서 라운드 0, 감마 0, CC 이건가요? 오케이, 00 마이너스 라운드 C, 감마 00, C 플러스 감마 0, DC, 감마 D0, C 감마 C00, 감마 DCD. 자, 제로가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으로 미분해서 살아남는 놈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오케이?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우선 계산이 굉장히 계산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포멀 세어리로 전개해 나갈 때는 서메이션 컨벤션이 편해. 그런데 결국 막상 계산을 할 때는 다 시그마를 넣어서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보 하나에 4개씩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바보가 2개면 16개를 펼쳐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대각이니까 대신에 조금 쉬워진다는 거지. 만약에 이것을 16개를 다 채워놓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제너럴 솔루션을 구해보겠다. 미친 짓일 수도 있다는 거지. 사실 16개 중에서 10개만 채워놓으면 되지만 일반회를 구하겠다. 야,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 미분 이건 필요가 없죠. 다 죽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이 표를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C가, 자, 모든 바보들은 다 0부터 0, 1, 2, 3, 4 중에 하나인데, C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아니, 저 두 번째 항에서 C가 뭐가 돼야 하는 것만을 한번 봅시다. 우선 C가 0은 필요가 없죠. 그죠? C가 0일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C가 1인 경우, C가 1이면, 즉, C가 1이면은 이 1에 해당하는, 1이면은 1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 있는 걸 봐봐. 그러면 밑에가 여기 이 표에서 살아남는 놈에서 밑에가 공공인 경우에 어떤 놈만 살아남는가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가 공공인 경우에 위에 인덱스가 1인 경우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02도 빵이고 003도 빵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C는 1로서 확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살아남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항을 봅시다. 요 항을 살펴보면은 지금 시그마가 두 개가 있어. C에 대해서도 돌아야 되고 D에 대해서도 돌아야 돼. 따라서 차근차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선 D라는 친구를 0으로 선택해봐요. 그러면 뭐가 돼? 감마 0, 0, C, 감마 0, 0, C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1로 선택해봐. 0, 1, C, 감마 어디 갔어? D가 1이니까 1, 0, C. 그 다음에 감마 C, 0, 2, 감마 2, 0, C. 그 다음에 감마 C 뭐가 있어? 0, 3, 감마 3, 0, C. 그래서 내 기억으로도 그래. 이번에 다시 한번 계산해 봤지만 내가 하나만 다시 계산해 봤지만은 옛날에 4개 다 계산했을 때 옆에 서브 노트를 하나 깔끔하게 써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표를 다 써놔야 돼. 그러니까 이 표 써놓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 자, 그러니까 일반 상대로는 논 좋은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 그래서 보면은 제로2로 시작된 놈이 아니 아래가 제로2인 놈이 있나를 한번 찾아봐봐. 없어요. 제로2가. 제로3는 없어요. 그죠? C가 뭘로 선택되든 간에 밑이 제로2, 제로3인 놈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이 제로0인 친구, 밑이 제로0인 친구는 얘만 살아남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C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로 1인 친구를 봅시다. 밑이 제로 1인 친구 저기 있네요. 이 표에서 역시 위가 제로일 때만 살아남아. 제로. 자, 이것은 매트릭을 굉장히 간단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죠? 그리고 R만의 함수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왔다는 얘기가 돼요. 만약에 좀 더 복잡하게 해서 R만의 함수가 아니라 A가 R과 세타의 함수라든가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번에는 계산을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우선 뭐가 되냐면은 제로인 경우에 C 값이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되죠. 밑에가 지금 제로잖아. 여기서 찾아보니까 제로인 경우는 1일 때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C는 1로 픽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놈은 뭐가 되냐면 감마 001 감마 100 더하기 감마 111 더하기 감마 122 더하기 감마 133 오케이? 따라서 R00는 마이너스 라운드 R하고 그죠? 001 결국 A 프라임 나누기 2B 플러스 요건가요? 요거 001 A 프라임 오버 2B
001 A prime over 2A.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001 A prime 나누기 2A 100 A prime 나누기 2B 마이너스 100 A prime 나누기 2B 010 A prime over 2A 111 plus B prime over 2B 212 arginine 331 arginine 그래서 이 계산은 바로 얘도 아래 함수, 얘도 아래 함수, 얘도 아래 함수들이니까 아래 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 결과만 써줄게요. 지금 7번 관계상. 그래서 계산을 해준 이 결과는 마이너스 2b분의 a2 프라임 마이너스 rb분의 a 프라임 요 rb분의 a 프라임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 플러스 4배 b의 스퀘어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 그 다음에 a 프라임의 스퀘어 4ab 요 계산은 뭐 너무나 트리비얼하니까 오케이. 지금 R00를 갖다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써줘 보면은 여기다 써줘 볼게요. R00는 마이너스 2b분의 a2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나누기 4b로 묶어내면은 a 프라임 오버 a 플러스 b분의 b 프라임 마이너스 rb분의 a 프라임 요거 1번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R11은 2a분의 a2 프라임 마이너스 4a분의 a 프라임 a분의 a 프라임 플러스 b분의 b 프라임 마이너스 rb분의 b 프라임 2번식이라고 할 거고 R22는 b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b분의 r a분의 a 프라임 마이너스 b분의 b 프라임 3번식이라고 할 거예요. R33는 sin 세타의 제곱하고 R22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4번식이라고 할 거예요. 자, 2, 3, 4번은 홈워크로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체크해보고 싶은 사람은 체크해볼 수 있겠지만은 비대각성분은 다 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죠? 엠프티 스페이스에서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 텀이 없을 때, 그죠? 슈퍼러스 실드는.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 텀은 너무 작아서 여기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뭐 태양 놓고 풀어도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 텀은 태양이 갖고 있는 중력에 비하면 택도 없이 정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다시 봅시다. empty 스페이스에서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이 0일 때 그럼 RAB 마이너스 2분의 1의
R에 G, A, B equal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바로 여기에다가 매트릭 G, A, B를 곱해가지고 메터가 없으면 R이 0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즉, empty space에서 R이 커베처 스칼라가 0이다. 그죠? 그래서 empty space에서 이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결국 empty space에서 스칼라 커베처가 없을 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바로 리치 텐서 이꼴 0이라고 하는 심플한 방정식으로 즉 R, A, B 이꼴 0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개의 방정식이 0이 되도록 A와 B를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리치 플래시 그러니까 리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리치는 사실은 공률에다가 가우스 공률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예요? FFF에 어떤 팩터들이 곱해진 거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리치가 0일 때를 갖다가 우리는 리치 평평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리치 플랫. 그럼 진정한 평평은 커베이처 스칼라가 플랫이 0일 때. R이꼴 0. 그래서 어떤 매트릭 상황에 따라서는 R은 0인데 리치는 0이 아닌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도 내가 보기에 FR 그래비티 갖고 처음 만약에 FR 그래비티를 어디선가 빨리 주워들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슈바르츠 실드 솔루션 구했을 거예요.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연구를 뛰어들기 전에 누가 어디까지 해놨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수업하겠지만 아마 FR 그래비티에서 커 솔루션 구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 아이디어 짜주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런 지금 칠판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고 다시 말해서 이런 놈들을 매트릭이 주어지면 다 계산할 수 있게끔 매스매티카 짤 수 있어요. 그죠? 매스매티카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쫙 시그마니까 다 시그마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릭 집어넣어가지고 시그마 A는 1, 이럴 때는 이제 0을 1로 두고 1을 2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매스매티카로 프로그램. 그러면 시그마만 계속 썸 명령어만 계속 추가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미분도 잘 먹잖아요. 매스매티카가. 그 인풋 데이터로 매트릭 16개. 그죠? 시메트릭이니까 10개가 되겠지. 그걸 갖다 인풋 데이터로 해가지고 equal 물음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두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치들을 다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리치 A 서브, B 서브, C 서브를 계산하세요. 리치랜드죠. 크리스토플 그죠? 그 다음에 리치 텐서를 또 계산하셔야 해가지고 그러면 쭉 나오지 그죠? 얘도 이게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은 매스매티카나 매트릭에서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은 그걸 또 라이트하는 명령어까지 있어서 보기 좋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치? R00는 얼마, R01은 빵, R0 이렇게 나오게끔 할 수도 있어요. 아웃풋 앞에다가 그걸 지칭하는 저걸 갖다가 라이트하게끔 시켜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1번, 2번. 근데 여기에서 지금 4개가 0이 돼야 되는데, R33은 R22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R22만 0이면은 얘도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 조건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이꼴 0, 이거 이꼴 0, 이거 이꼴 0을 이제 우리는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R00가 0이니까 여기다가 A분의 B를 곱한 것도 역시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A분의 B를 다 곱해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분의 A2 프라임 플러스 4A분의 A 프라임 A분의 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 마이너스 RA분의 A 프라임 이것을 4번식이라고 합시다. 즉 다시 말해서 B를 어웨이 시킬 수가 있다는
적어도 밖에 나와 있는 B는 다 몰아서 A로 다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식은 그냥 R11을 0으로 해봐요. 그럼 R11이 뭐가? 2A분의 A2 프라임 마이너스 4A분의 A 프라임 A분의 A 프라임 플러스 B분의 B 프라임 마이너스 RB분의 B 프라임 이것이 5번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두 식이 다 0이니까 두 식을 더해주고 빼주고 해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식을 갖다가, 두 식을 더해줘 봅시다. 그러면 두 식을 더하면은 4번과 5번을 더해주면은 얘 죽고, 그죠? 이렇게 공통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죠. 0이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얘랑 더해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1로 묶어내면은 A분의 A 프라임 플러스 B분의 B 프라임이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얘가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는 적분을 해도 역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로그 A에다가 로그 B를 더한 놈이 0이 돼줘야 된다는 상수가 돼야 되겠지. 적분했으니까. 0을 적분하면 어떤 상수가 돼. 그러니까 로그 AB가 상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 AB가 상수라는 얘기는 얘가 상수라는 얘기죠. 그죠? 그 상수를 우리가 알파라고 둡시다. 오케이? 그래서 A와 B가 서로 역수관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좀 적어놓읍시다. 그래서 B라는 친구는 A만 결정되면은 결국 A분의 알파로 이렇게 역수로 나와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식을 우리가 활용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3번식을 갖다가 들여다봅시다. 3번식에 이제는 1번, 2번을 갖고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냈으니까 3번식에 있는 B를 전부 다 A로 다 바꿔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빵이라는 얘기는 B분의 B 프라임이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A분의 A 프라임. 즉 다시 말해서 B분의 B 프라임은 마이너스 A분의 A 프라임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3번식에서 저것을 다 대입해 봅시다. R22가 0이니까 0은 B는 A분의 알파니까 알파분의 A 빼기 1 플러스 2분의 R하고 B가 얼마? A분의 알파 그 다음에 A분의 A 프라임 아까 B분의 B 프라임은 마이너스 A분의 A 프라임이니까 플러스 A분의 A 프라임 끝인가? 이꼴 0. 응? 왜 A분의 알파야? 2분의 R에다가 B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A지. 알파분의 A.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저거 계산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정작 리치 쪽에서 이퀄 0 돼서 계산할 때에는 워낙 심플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슈바르츠 실드 입장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우린 사실 슈바르츠 실드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젊은 장교로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과연 안정되게 계산을 그러니까 작전 장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많지는 않았겠죠. 어찌됐든 간에.
뭐 잠을 줄여서 조금 계산을 하고 또 뭐 비상 상황에는 아예 이런 거 계산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저기 오는데. 그래서 틈틈이 계산해서 완성을 시켰다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0이니까 여기 알파 다 사라지고 여기가 알파로 바꿔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알파 플러스 2분의 RA하고 여기 2배의 a분의 a 프라임은 0 사라지고 하면은 a 플러스 r의 a 프라임은 알파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DDR의 R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식을 풀면은 결국 RA라는 친구는 알파 플러스 상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A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R분의 A 플러스 RA 프라임 RA 여기 왜 R이 하나 빠졌어. AR 플러스 상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R로 나눠주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상수 나누기 R 이런 솔루션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수 솔루션이니까 상수는 내 맘대로 재조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A는 얘를 상수를 알파 K라고 이렇게 둬봅시다. 오케이? 상수니까. 그래서 알파에 1 더하기 R분의 K 이러한 솔루션을 얻게 된다. A가 결정되니까 B도 자동으로 결정돼서 결국 슈바르츠-쉴드의 솔루션이 결정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슈바르츠-쉴드는 요거를 속칭 얘기하게 되는 이제 리니어 그래비티, 즉 뉴턴 그래비티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M이라는 친구가 있을 때의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중력.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위크 그래비티랑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A라는 친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A는 뭐냐면 바로 G00였어요. 근데 이것이 리니어 그래비티에서 뭐였냐면 1 플러스 2배의 P의 뉴턴 포텐셜. 그죠? 이것은 뉴턴 포텐셜 뭐냐면 질량 M이 거리 R에 작용하는 뉴턴 포텐셜을 얘기하겠죠. 그죠? 질량 M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뉴턴 포텐셜. 자, 이것이 뭐였냐면 1-2G하고 M 오버 R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 근데 본인이 구한 솔루션이 어떻게 나왔어요? A가 알파베이에 1 플러스 R분의 K 이런 솔루션이 나왔다는 얘기. 그 얘기는 결국 알파를 1로 초이스하고 K를 마이너스 2GM으로 초이스를 해주면 바로 아름다운 해가 된다. 그리고 결국 뉴턴 리미트로 가게 되는 그런. 우리 리니어 그래비티가 뉴턴 법칙으로 간다는 건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그래서 A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니까 알파 P 없고 A의 역수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질량 M인 친구가 주변에 있을 때 이곳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P점이 되겠죠. 그죠? P점에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쓰면 우리가 전자기도 그렇잖아. 여기 전하량이 있는데 예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가우스 법칙을 쓰는 거잖아. 그죠? 전자기도. 여기서 쓰는 거 아니죠. 얘가 만든 전기장이라는 공간에서 예로부터 얼마큼 떨어졌을 때
가우스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라는 얘기. 마찬가지로 질량이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이 질량 m인 친구가, 라지 m인 친구가 만들어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 얼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럼 이 지점에는 메타가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텅 빈 것이라는 얘기죠. 그치? 메타는 누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결국 T에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P점에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의 해는, 즉 저러한 라지 M 때문에 형성되는 그러한 휘어진 우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결국 ds 스퀘어 이꼴 g00 dt 스퀘어 마이너스 g11 dr 스퀘어 마이너스 g22 d 세타 스퀘어 마이너스 g33 d phi 스퀘어인데, 얘 a라고 놓고 또 얘 b, 이거 플러스로 다 해야 되고, 얘 마이너스 b라고 놓고 답 결정했죠. 그죠? 풀었잖아,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풀렸냐면은 ds 스퀘어가 1 마이너스의 2gm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동안 생략했던 걸 갖다가 도로 다 넣어주면은 속칭 얘기하는 rc 제곱 하고 여기 c 제곱 dt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우리 CL을 1로 놓고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걸 다 복원시키면은 빼기에 1-2gm 오버 rc 스퀘어의 인버스 dr 스퀘어 마이너스 r 제곱하고 속칭 세타 파트와 사인 세타의 스퀘어 d phi 스퀘어, 이것이 질량 m이 주변 그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미치게 되는 그러한 매트릭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 매트릭은 바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나이스한 최초의 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아인슈타인이 푼 것은 하나도 없어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아인슈타인이 풀고 이게 풀릴까 이렇게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때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엽서가 날아든 거죠. 풀리네 이렇게 아인슈타인. 그 뒤에 거의 아인슈타인 죽을 때쯤 돼서 커르가 풀게 되고 뒤에 가서 노르드스트롬이 풀게 됐다는 거. 이건 내가 안 풀어도 푸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안 풀었지만 자기 방정식이니까 이거는 슈바르츠 실드를 굉장히 죽었지만은 아인슈타인의 모든 강연에서 슈바르츠 실드와 블랙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죠. 사실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만나려고 했을 때 이제 얘는 지워도 되겠다. 어이구. 따라서 만약에 다른 조건을 집어넣어 주면은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것보다 양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요. 왜? 감마가 엄청나게 안 사라지고 남아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슈바르츠 실드에 비해서 회전을 고려한 커브 솔루션은 계산량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됐죠. 그 상황 속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은 계산 과정은 안 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최근에 와서 거의 다 매스매티컬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다시 쓰면은 ds 스퀘어는 1-2gm 하고 요거를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c제곱분의 2gm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바로 뉴턴 블랙홀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 블랙홀에서 나오는 바로 그 반지름이었다는 얘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뉴턴 블랙홀에서 나왔지만은 이 일을 슈바르츠 실드가 재현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슈바르트 실드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RS. 그러니까 이 RS라고 하는 것은 질량 라지엠을 가진 친구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거리가 되냐면은, 그렇죠? C 제곱분의 2gm만큼
떨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빛 탈출 속도가 C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내부로 저거보다 더 작아지면 탈출 속도가 C보다 커야 되죠. 그러나 C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 블랙홀 내부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오케이? 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보가 사라진다라는 얘기. 돌아올 게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관측을 한다라는 것은 리플렉트가 돼야지만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야 관측이 되는 건지 나 혼자 떠들어대고 절로 가버리고 안 돌아오면은 아무 관측도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얘기. 달을 보는 것은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얘기. 다른 장치로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이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일단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 C제곱 DT제곱 마이너스 여기를 흔히 1 마이너스 R분의 RS분의 1에 DR의 스퀘어 마이너스 R제곱 D 세타의 스퀘어 플러스 사인 세타의 스퀘어 D P의 스퀘어. 자,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매트릭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매트릭이라는 거는 결국 걔가 얼마만큼 휘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그죠? 평평함으로부터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재미난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보게 되면은 R이 RS보다 작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건의 시바라츠 실드 반지름의 절반으로 갔다라고 칩시다. 그죠? 그럼 절반으로 갔다라고 치게 되면은 이 R이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1이 되죠. 그 매트릭이 반전되죠. 음수로 바뀌죠. 분명히 우리는 푸마마마로 잡았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뭐가 돼요? 부호가 바뀌게 되는 이란. 그러니까 슈바르츠 실드 반지름의 내부, 즉 만약에 이 M을 만약에 블랙홀이라는 친구로 잡아줬다. 그러니까 블랙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저것이 꼭 블랙홀만 묘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본 것처럼. 블랙홀이라는 친구도 결국에 가서는 어떤 중력을 행사하는 천체일 뿐이에요. 스텔라 블랙홀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블랙홀은 별이 죽어서 오그라들어 가지고 만들어진, 즉 백색 외성보다도 더 태어날 때의 질량이 너무 무거워서 더 짜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질량이 한 20, 30배 이상 정도로 태어난 별들 같은 경우는 죽을 때도 화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일찍 죽기도 하지만 화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 중력 수축이 일어날 때 이 서서히 일어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강연 갔을 때는 만두로 많이 비유를 했는데, 만두를 먹기 싫어가지고 수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먹기는 싫고 도저히 이제 더 안 들어갈 때 얘를 그냥 쪼물딱 해서 조금 먹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러면 밀도 높은 만두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백색외성이 되는 거고, 기분도 안 좋은데 또 만두를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화끈하게 팍 쳐버리는 거죠, 만두를 팍 쳐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만두 피가 막 날아다니고 여기 몇 개는 걸려 있겠지. 그 날아다닌 피가 바로 초신성 폭발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성간 물질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만두 속들이 튀어나와서 새로운 만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튀어나오는 놈들이 저기 벽에 붙어서 조그만 만두가 되고. 그런 게 이제 중력 수축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질량이 큰 친구다 보니까 중력 수축 속도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배터리 아웃돼가지고, 핵융합 아웃돼가지고 수축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뒤에 있는 놈이 못 쫓아와. 너무 빨라지니까. 그래서 코어하고 못 쫓아온 놈들은 달라붙지 못하고 못 쫓아오니까 이렇게 아까 날아다니는 만두피처럼 홍에 맴돌게 되죠. 그것은 바로 마치 별의 잔해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밝은 성운이 하나 탄생하는 거지. 성운이 별이 만들어지는 요람인데, 그래서 무지무지 밝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별의 등급이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1987년에 슈퍼노바 A가 그랬죠.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초신성 폭발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뭐가 많이 팔리냐면 천체망원경이 잘 팔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과 저기 줄 서야지, 저기 천체 돔에. 초신성 폭발한다 그런다면은 밤새서 기다려서도 저희 몇 명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2명 들어가나? 3명 들어가나? 일단 초신성 폭발이 되고 남아있는 코어가 결국 더 수축해서 결국, 공간이 더 수축해져 버리게 되니까 뭐가 돼버려? 전자가 여유 있었던 K궤도, L궤도의 그 궤도가 깨져버려요. 압축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전자가 핵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핵 속으로 들어간 전자가 양성자랑 뭘 만들어요? 소위 얘기하는 역베타 분계가 과정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뉴트리노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전자랑 달라붙은 양성자는 뭐가 돼버려요? 중성자로 변환되는 역베타 분계 방사능 반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뉴트리노가 어마무시하게 튀어나오죠. 바로 슈퍼노바 때 뉴트리노 물리학자들은 슈퍼노바만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1987년 1987A 때 나온 슈퍼노바에서 나온 쏟아져 나오는 뉴트리노를 지하 폐광에서 받아서 뉴트리노에 대한 질량이 있다는 걸 보여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바로 일본 애들이죠. 그거 언제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어떤 산에 지하 정확한 게 뭐냐 1km에 광산을 만들어. 그러니까 폐광이니까 이미 좀 뚫려 있었어요. 근데 더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증류수를 받아놓은 거죠. 증류수를 아주 맑은 물을 뉴트리노가 반응을 잘 안 하니까. 근데 그때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증류수에 있는 물 분자들하고 뉴트리노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섬광을 띠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갖고 그러니까 체렌코프 효과를 갖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때 우르르 매년 받고 있지만은 그때 아마 일본 애들로 3명이 삼총사가 받았나? 자세한 모르겠어요. 2명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는 그 메커니즘은 몰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만 지금 역베타 분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력학적인 과정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백색 외선까지는 연력학적인 과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아까 얘기한 페르미 가스의 축퇴 압력하고 셀프 그래비티 자체 중력하고 밸런스를 맞추면은 백색 외성이 되기 위한 반지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태양의 경우도 백색 외성으로 죽을 텐데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중성자별이 그러면 온통 다 중성자예요. 전기 안 튀죠. 그럼 중성자들이니까 얼마나 전기를 안 튀니까 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붙어서 백색 외성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어쨌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가 더 수축돼서 슈바르츠실드 반지름 이내로 짜부라든다라고 하는 메커니즘 역시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중성자도 없는 거지. 근데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반지름이 슈바르츠실드 반지름보다 작은 그러나 질량은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괴상한 천체가 우주 공간에 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텔라 블랙홀, 즉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랙홀의 존재들은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의 한 20-30배 이상으로 태어나서 죽은 별들은 많이 지금 백조자리에 있는 시그너스 X1 같은 경우도 거의 블랙홀로 간파가 됐죠. 거기를 사건의 지평선을 사진 찍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쌍성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동반성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양처럼 단독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간 물질이 모여서 별이 되는데 우연히 두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하나는 많이 모였어. 많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조금 모였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인 놈은 일찍 죽어. 그리고 적게 모인 놈은 가벼우니까 오래 살아. 근데 많이 죽은 놈은 빨리 죽으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네들이 인근에 생겼단 말입니다. 두 개의 별이 동반성이 생겼는데 얘가 빨리 죽으면서
무겁게 태어났기 때문에 블랙홀이 돼버렸어. 근데 얘는 아직 주계열 상태야. 성간물질이 많이, 그러니까 가볍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양처럼 수십억 년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지. 근데 블랙홀이 딱 남겨버린 거야. 위치, 센터 오브 매스는 그대로예요. 센터 오브 매스는 그대로인데 얘는 거의 얘는 블랙홀이 돼버렸고 얘는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별은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별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별이 점점 커지면서 그 사이드에 있는 홍염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일부는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넘어가게 되고 일부는 이쪽에 남게 되고 그러니까 다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사건의 지평선 안에 들어간 놈이 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오게 되는 X선을 측정을 해서 시그너스 X1, 백조 자리에 있는 백조 자리가 시그너스구나. 시그너스 X1이라는 별, 주기율성의 그 별 옆에 블랙홀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블랙홀은 물론 그쪽도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경우처럼 어떤 관측 사실이 있어서 되면 좋다는 얘기가 됐어. 그래서 블랙홀 내부에서 매트릭이 반전돼가지고 블랙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이런 스텔라 블랙홀,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블랙홀 내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Inside black hole, we have no idea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물리학은 블랙홀의 외부에 사건의 지평선의 외부에서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설령 거기에 대해서 나이스한 이론을 쓴다 한들 뭐가 되겠어요? 관측이 안 되는 걸. 그러다 관측이 안 되더라도 나이스하면 되겠죠. 따라서 블랙홀을 많이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missing, 모르겠다. 근데 머리카락만 3개다. 머리카락이 세월만 있는 도저히 뭔지 모르는 놈. 그래서 질량 머리카락 하나, 가운동량 머리카락 하나, 전하량 머리카락 하나 이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 코, 입이 박힌 놈인지 아니면 쟤도 우리처럼 빨간 피가 흐르는지 그러니까 농담이고 아무튼 전혀 no information이라는 얘기 같아요. no information. 그러니까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게 결국은 스텔라 블랙홀 같은 경우는 그 거대 사이즈에 비해서 점이 된다는 뜻이지 실제로 보면은 점은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어떤 굉장히 작은 둘레이경,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 오도. 근데 몇 킬로미터 오도 정도의 태양의 질량이 몇 배가 되는 그런 질량이 모여있다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중력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요 사건의 지평선 언저리 요 부분의 물리학과 요 부분의 물리학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방에서 시간이 안 흐른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증명하게 될 텐데, 바로 일반 상대론에 의한 시간 지연 현상이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블랙홀뿐만 아니라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중력이 큰 곳에서 블랙홀에서 가까운 곳이 중력이 크죠, 그죠? 블랙홀에서 멀어지면 중력이 작죠. 중력이 큰 곳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력이 작아지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특수상대론에 의한 시간 지연과 다른 형태라는 거죠. 따라서 시간 지연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수상대론에 의한 시간 지연, 또 하나는 일반 상대론에 의한 시간 지연. 두 가지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인공위성에서 내비게이션을 그러니까 GPS를 얘기할 때 동시성을 만들어줄 때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왜? 인공위성이 궤도가 지구 반지름에서 수천 킬로 올라가야 되니까, 몇천 킬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높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나로호가 목표가 140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1400에다 안착시키는 게 목표였던 건데, 700까지는 정상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마지막, 세 번째 연료통이 일찍 타는 바람에, 그, 정상 궤도에 못 올려놨죠. 정상 궤도에 못 올려놓으면 실패로 돌아가는 거, 걔는
자연스럽게 결국 위성 역할을 못하고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과학이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로켓 과학은 공대한테만 맡겨서는 안 돼요, 절대. 왜냐면 공대가 물리를 너무 못해서. 그래서 항공기공학과라든가 이런 쪽에만 맡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성공한 사례가 있는 곳들은 반드시 그쪽, 그 중력 분야의 권위자들, 이론 물리 권위자들하고 같이 토론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그 세밀한 계산 하나가, 뭐,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대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지만, 세밀한 계산에서는 약하다는 거지. 세밀한 이론이라든가, 바로바로 수정돼야 되는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대 쪽에서는 이론을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주어진 이론을 따다가 하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뭐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모른다.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은 R이 꼴 RS가 됐을 때, 즉 사건의 그 지평선으로 갔을 때, 사건의 지평선으로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결국 얘는 0이 되버렸지만 사건의 지평선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R이 RS가 돼버리니까 이게 0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쪽 매트릭이, 즉 GRR이 무한대로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진다. GRR이 무한대로 가면서 결국은 거리 측정도 안 되는 거죠. 피직스가 깨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매트릭이 무한대로 싱귤러해지는 이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직스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ds 스퀘어도 0이 돼버리는 거고, d 타우 스퀘어도, 그죠? 타임 인터벌도 무한대가 돼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가 전하가 있는데 예로부터 무한대로 끌고 가면은 여기 있었던 전하가 하나도 안 느껴진다는 게 기본 법칙이죠, 그죠? 원거리, 따라서 블랙홀이 있던 아니면 질량 라지 M인 물체가 있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걔의 존재를 못 느껴요. 그 얘기는 안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질량을 가진 친구가 우주를 휘게 했다 하더라도 그놈의 근방에서는 이 공유를 느끼겠지만 이 종이를 무진장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반도만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요만한 침을 이렇게 한 군데를 잘라가지고, 야, 그 접기도 힘들겠다. 그래서 붙여서 만들면은 저 한반도 끝에서의 사이드 쪽에서는 평평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R이 무한대로 가면 M의 존재를 못 느낀다. 바로 여기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R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즉, 질량 라지 M으로부터 무한대로 멀어지면 이놈이 다 0이 되죠. 바로 플랫한 때가 되는 거죠. 민코프스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블랙홀은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클래시컬 블랙홀에 대해서는 지금 클래시컬 블랙홀이 지금 끝난 것은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이 끝난 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슈바르츠 블랙홀 또는 태양 주변에서 우주가 휘었을 때 왜 이것이 이동이 되느냐 이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 M을 블랙홀 마스라고 집어넣어주면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고, 태양을 집어넣으면 태양 주변이 되는 거죠. 슈바르츠 실드 반지름이라는 말은 다 쓸 수 있어요, 무조건. 질량을 갖고 있으면 슈바르츠 실드 반지름이 생겨요.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은 블랙홀일 때만 사용을 해야 돼요. 오케이? 이벤트 호라이즌은. 왜?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되려면은 적어도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먼저 얘기하고 정의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낙하를 하는 거야. 여기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이 있는데 이렇게 낙하를 해서 어디까지? 사건의 지평선에서 딱 멈췄어. 이런 자유낙하 문제.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우리는 여기서의 시간과 여기서의 시간의 그 시간 간격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 지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될 거고, 또 수학적으로는 슈바르츠 실드 매트릭을 갖다가 좀 더 편리한 코오디네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 예쁜 형태로 바꿔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이 갖고 있는 시메트리를 보기 위해서 속칭 얘기하는 킬링 벡터라고 하는 시메트리를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로테이션 자전이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스텔라 블랙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돌던 별이 갑자기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장 별이 죽어서 중성자 별만 다더라도 너무 빨리 돌아서 거의 자전 속도가 뭐가 돼? 우리는 자전 속도가 24시간이잖아, 지구는. 맞나? 24시간 맞지? 하루니까. 그런데 중성자 별 정도 되면 자전 속도가 1초 이내예요. 1초 이내니까 얘가 그런데 속에 자기장은 또 있어. NS 극이 있어서 자기장은 있거든. 자기장은 있는데 이게 1초 후에 1초마다 돌아와. 1초마다 돌아와. 그러니까 뭐가 돼? 이 자기장에서 나오는 전파가 지구에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혔다. 이 주기가 0.5초 간격이 되겠죠. 그러면 마치 등대가 이렇게 불빛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불빛, 안 보임, 불빛, 안 보임, 오케이? 그 등대 그거 나는 내가 야간 운항을 안 해봐서 내가 좀 운전면허가 운항면허가 없구나. 근데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깜빡깜빡거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냥 밝기만 해가지고는 조심을 안 하게 된대, 그죠? 그래서 경고등이어야 되기 때문에 깜빡 효과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리면 깜빡깜빡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리면. 그러니까 중성자별은 주로 펄서가 된다는 얘기 같아요. 회전이 빠른 펄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1초 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장을 통한 전파가 자기장 방향이 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이 방향으로 있을 때와의 차이가 0.5초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5초 동안 뭔가 전파가 왔다가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펄서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것이 모르스 부호를 우리 지구한테 보낸 외계인의 소행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쉐이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01, 01, 01, 01 이걸 보낼 수 있는 것은 지능이 있어야 된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너무 빨리 돌아서 오는 등대 효과였다는 거지. 그게 이제 펄서, 중성자별은. 그러니까 그런 중성자별이 그 정도로 빨리 돌고 있는데 그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탁 회전을 멈췄다. 이거는 거의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 블랙홀은 슈바르츠 쉴드 블랙홀이 아니라 카우르 블랙홀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실제로 스텔라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카우르 블랙홀로 다 하고. 그럼 슈바르츠 블랙홀은 언제 쓰느냐? 일반인 강연이나 아니면은 상대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해 줄 때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연구는 대부분 다 커를 갖고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커르 블랙홀까지 한 다음에 이제 매트릭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얘보다 비대각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로테이션 때문에. 그다음에 노르드 슈트럼은 사실은 여기에다 추가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 전자기를 갖다가 전기 힘을 갖다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굳이 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커르도 다 계산해주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손 계산은 지금 홈워크로 낸 그 슈바르츠 쉴드 정도만 한번 해볼 줄 알면은 이 손 계산을 통해서 나 이거 매스메티카로 프로그램 짤 수 있겠다. 그 다음서부터 만약에 연구를 하고 싶으면 매스메티카로 하면 될 거야 아마. 손 계산은 이 정도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 거는 퀀텀 블랙홀이 되는 거죠. 바로 호킹의.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부 다 고전 역학을 이용해서 나오게 되는 클래시컬 블랙홀, 즉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스텔라 블랙홀인데 결국 양자역학적인 불확정성 원리가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근데 퀀텀 블랙홀은 너무너무 작아서 퀀텀 사이즈라서 만들어져도 사건의 지평선도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호킹 블랙홀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건을 얼마만큼이 안에 빨려 들어가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호킹이 노벨상을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호킹의 퀀텀 블랙홀 아이디어, 그다음에 거기에 블랙홀, 퀀텀 블랙홀에서 나오는 블랙홀 레디에이션, 블랙바디처럼 블랙홀 레디에이션 이런 게 관측도 안 됐고, 너무나 황홀하게 아름다운 이론이지만은 실험적으로 관측은 어려웠다라는 거지. 이제. 실험적으로 관측이 어려우니까 호킹 살아생전에 결국 노벨상을 주지 못했다. 일단 다음 시간에 블랙홀 이어서 나가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